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시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관련돼서 찬성 측과 반대 측, 그 관련돼서 영향을 많이 받는 두 곳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이사 그리고 알바노조 최기원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우리 최기원 대변인한테 먼저 여쭤볼까요? 현재 시급이 6,470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거를 2020년까지 시급 1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이 새로운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또 이 문제를 다시 또 지금 대통령이 된 다음에 다시 또 언급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은 뭐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1만 원을 주장해 왔고요. 네. 2020년도 늦었다고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 늦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급격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최저임금으로는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면서 살기가 불가능합니다. 네. 월 135만 원? 6,470원 기준을 했을 때. 그때 6,470원 기준으로 월 130만 원, 135만 원 정도 수준의 임금으로는 네. 생존은 가능하지만 어떤 인간적 품위를 지키면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여유를 네.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거죠. 단순히 뭐 경제 정책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좀 저희들이 인간으로서 살기 위한 네. 인권을 위한 정책으로서 알겠습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김대준 이사님.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이 6,470원 된 것도 네. 매년 6% 증가한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2020년까지 1만 원 인상하려고 하면 얼마나 증가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려고 하면요. 네. 연 거의 한 16% 가까이 인상이 요구가 되고요. 네.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2018년은 7,500원이 돼야 되고요. 네. 19년 2년 차에는 8,700원, 그다음에 네. 3년 차인 20년에는 1만 90원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전체 근로자의 18%, 그러니까 330만 명 정도가 최저임금의 영향률에 있고요. 이들의 그 중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 그러니까 소상공인 사업장에 한 250만 명의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에 몰려 있어요. 네네. 김대준 이사님 보시기에는 이게 2020년까지 뭐 대통령은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자기 고향이니까. 가능하다고 보세요, 실적으로? 저희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을 좀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지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이유에서는 지불 능력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의 그 연간 근로시간이 2,300시간 정도 되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그 250만 명이 있는 소상공인 업계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얼마만큼의 비용이 추가 부담이 되는가를 조사를 해봤는데 네. 1년 차에는 5조 4,400억 원의 그 비용이 소요가 되고요. 네. 2년 차는 11조 7,900억. 그다음에 3년 차에는 19조 1,500억 원의 비용이 올해 6,470원의 추가로 부담이 될 이 비용이고요. 만 원이 된다 그러면. 그렇죠. 3년간 총 비용이 한 51조 2,30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소상공인들이 그 부담해야 된다. 네, 그렇죠. 그런 어떤 지불 능력이 과연 현재 소상공인들한테 있겠느냐라는 것이 제일 큰 의문이죠. 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지불 능력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예. 대기업과 공기업 노동자들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거기서 월급을 받는 분만 하더라도 전체 노동자의 절반 수준이 되거든요. 그리고 전체 자영업자 중에서 한 4분의 3인 한 450만 명 정도는 네. 1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급여를 지불할 사람이 없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람들이 주머니에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 소비 진작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네. 오히려 소비가 늘어남으로써. 그리고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250만의 영세사업, 5인 이하의 영세사업자. 5인 이하의 영세사업자와 원하청 관계에서 좀 어려운 3차, 4차 하청업을 네. 하고 계신 중소기업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건 대기업의 납품 단가를 인건비를 포함하는 형식으로 조정하고 그리고 정부의 지원, 임대료의 규제, 프랜차이즈 수수료의 현실화 이런 진짜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부분을 해결함으로써 네. 충분히
지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외부적 환경을 변화시키면 가능하다 이렇게 반박하시죠.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약간 좀 두 가지 팩트가 네.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그 지불 능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하나는 또 그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그게 다시 소비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렇죠.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시죠.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는 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30인 미만 영세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일하는 분들이 82%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충분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18%밖에 안 되고요. 네. 더군다나 그 사람들 지금 그 지불 능력이 되지도 않는 부분에 대해서 네. 예를 들어서 1만 원이 됐다 하더라도 그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해서 그 분들의 가처분 수독이 늘어나면요. 지금과 같은 지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소상공인들이 그 부분을 다 부담을 해야 되고요. 거꾸로 그 금액만큼 근로자한테 전이된 그 금액만큼 소상공인 사업자들은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로 보면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게 상당히 모순점이 있고요. 어떤 그 잉여 가치가 충분한 정부라든가 대기업에서 이런 그 최저임금을 올려주는 주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설득력이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을 지급하는 어떤 환경에서는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부분이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알바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은 네네. 제가 좀 중간에서 번역을 해드리면 네네. 그러니까 제 외부 환경을 변화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네네네. 임금으로만 유지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네. 대기업과의 관계라든가 네네네. 프랜차이즈 비용의 네네. 문제라 임대료 문제라든가 네네.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좀 삭감시키면은 네네. 임금을 굳이 뭐 그렇게 6,470원에 고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 같은데.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는데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임대료라든가 골목 시장의 어떤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은 네. 상당히 많은 시간을 또 필요로 하고요. 법적인 또 보완이 필요하고 네.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선제적으로 정책이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당장 지금 뭐 일부 노동계에서는 내년이라도 시행을 하자라고 제가 급진적으로 좀 올리는 양상이 또 보이고요. 네. 현 정부에서 2020년 3년 차에 올라가는 부분도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 선제적 반영을 얘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그러면 마중물 역할을 하라라는 식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의 입장이라는 게 2015년도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전 의원이신 전순옥 의원이 발표한 사례를 보면 네. 25% 소상공인 사업장의 25%는 최저임금 근로자보다도 못한 열악한 환경에 있고요. 최근에 중소기업청의 발표에 의하면 52%는 월 수익이 182만 원밖에 안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노동계가 요구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라라는 부분에 대해선 절대 소상공인 입장에선 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수용할 수 있는 자체 능력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세 사업자들이 네네. 오히려 희생이 되고 피해 그렇죠. 희생자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가능하려면 선제적이어야 됩니다. 뭐든지 그 소상공인 정책이 먼저 선제적으로 정책이 반영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하신 골목상공이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납품 단가가 인하되고 이런 것들이 반영됐을 때 그다음에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김재진 네. 이사님 얘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그렇게 현재 가능하지 않다는 말이 몇 년째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고, 아, 그렇습니까? 예, 결국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이 시급이 매년 조금씩만 오르는 현실에 그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이 계속 양보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춰야 우리가 돈을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소상공인 분들은 본인들의 문제를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저희들에게 전가시킨다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림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약간 좀 달리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소상공인 우리나라의 지금 최저임금이 안 오른 게 아닙니다. 평균 한 8% 이상 올랐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경제 성장률이 한 물가 상승률이나 바이낸스 한 3%에서 4%인 걸 감안하면 거의 2배 수준의 네.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이 갖는 목적과 의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1988년도에 시행이 되면서 네.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는 중위임금의 50%였습니다. 중위임금의 50%라는 건? 대한민국 가운데. 전체 근로자의 중위의 50%까지. 그 당시에는 너무 최저임금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근로자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또 소득 분배를 위해서 중위소득의 50%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동안 30년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30년 동안 노력을 해서 현재 지금 거의 중위소득의 48%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2013년도부터 이제 만 원이라는 어떤 정치적 구호처럼 그게 나오게 된 배경은 뭐냐면 성장 동력이 이제 떨어진 거죠. 이제 더 이상 최저임금이 올라가야 되는데 정책적 목표인 중위소득의 50%가 이미 달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최저임금이 올라가야 될 명분이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나온 노동계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1인 근로자의 생계비가 아닌 네. 1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최저임금에 대한 목적을 확대 해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만 원이라는 정치적 구호가 나오게 된 것이죠. 네. 1만 원이 그렇게 해서 설정하신 건가요? 일단 저도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애초에 중위임금의 50%라는 정책적 목표라는 건 1988년의 목표인 겁니다. 2017년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말씀드린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고 최저임금법의 목표 자체도 그런 점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위임금의 50%를 달성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 중위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한국 사회에서 낮기 때문에 예를 들면 1등에서 100등까지의 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50등의 임금이 중위임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50등의 임금이 한국에서 너무 낮은 거예요. 임금을 누군가가 되게 많이 가져가고 있고 그 상위 10%, 상위 1%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임금을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심하다.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중위임금이 너무 낮고 이 중위임금의 50%라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낮은 한국 사회에서는 임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은 정책적 목표가 될 수가 없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일반 가구의 1인 가구의 생계비가 최저임금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 사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네. 두세 명 이상의 가족들과 함께 일하지 않는 분들을 부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분들도 인간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네. 사람들이 충분한 급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뭐 저희들 뭐 노동계의 특별한 생각이 아니라 네. ILO도 국제노동기구도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의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1만 원 설정 문제는 왜 노동계에서 1만 원으로 한 겁니까? 그건?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인 비혼 가구 생계비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56만 원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2, 3인 가구가 평균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270만 원에서 340만 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필요하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 금액의 중간 정도 수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금액을 제시한 것이 1만 원입니다. 자. 월 209만 원. 이사님 그 두 가지 문제를 한번 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중위 문제에 대해서 네. 우리 알바 노조에 계신 네. 분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임금 격차가 완전히 획격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걸 가운데를 잡는 것은 네네.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인 평균값은 아니다. 네네. 그 그리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전 세계적으로 사실 뭐 신자유주의 경제가 뭐 1990년대부터 나오면서 사실 네.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뭐 최저임금 방향성에서 인상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8년도의 어떤 정책적 목표로서의 어떤 중위임금의 50%가 지금 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노동계와 또 그거를 또 수용하는 어떤 그 소상공인이 어떤 합의점을 찾고 합리적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지. 네. 그 정책적 목표가 꼭 그거야만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네.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저희가 이제 최저임금 하면 저소득 근로자들의 어떤 생계에 대한 지원 내지는 어떤 빈부의 해소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 재밌는 통계가 있는데요. 네. 그 2016년도에 그 서울대학교 그 이정민 교수님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분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330만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생계 수준이 가족이 왜 그랬냐면 이제 가구에 대한 생계를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가구를 생각하는 부분이 중요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과연 어느 가구에 분포되어 있느냐를 통계청 자료로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네. 실질적으로 1분위, 2분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25%가 있고요. 나머지 중간층이라고 중산층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44%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외부분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하게 최저임금 근로자는 네. 저소득층이다라고 생각하는 등식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나 대부분 어떤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최저임금을 받으면 이분들은 다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자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이 너무 오버해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저는 다른 어떤 최저임금 제도와 더불어서 어떤 이전 소득과 같은 네. 무슨 이런 그 사회보장 제도가 겹쳐져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최저임금이 어떤 그 소득 분배 기능을 지금 상실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곧 무슨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한 빈곤 해소의 정책인 것 마냥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그 통계에 좀 이면을 짚고 싶은데요. 네. 저소득인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느냐? 지나치게 일자리가 나쁘고 임금이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인상시킴으로써 더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은 그분들도 일에 참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최저임금을 인상함으로써 단순히 최저임금 언저리를 받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임금의 보상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 보상 수준에 따라서 임금이 같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저임금 노동자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소득을 올리는 정책이라는 점을 당당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준 이사님은 지금 경총이나 이런 데서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이제 소상공인연합회 쪽의 입장을 대변하신 분이니까 맞습니다. 예. 또 경총의 입장은 또 다른 측면도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대변인께서 지적하신 분은 그래서 경총에서 반대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저 문제를 좀 얘기하죠. 그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표기하자. 또 시간당 급여로 표기하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제 경영계에서는 시급으로 표기를 하시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반드시 월급이 변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로 월급을 받는 노동자가 많습니다. 자기 월급을 명세서를 받고 월급 얼마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지 이걸 다 시급으로 환산해가지고 얼마다라고 따지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같이 표기하는 것이 정보 전달의 차원에서 이득이 되고 또한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는데 시급으로 표기를 하게 되면 이 주휴수당을 같이 표기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과 함께 주휴수당을 표기함으로써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주휴수당 미지급률이 너무 높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입니다. 같은 계신가요? 일부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말씀하신 어떤 근로자의 대부분을 말씀하실 때는 월급으로 나가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명세표를 이렇게 열어보면 다 모든 거의 사업체에서 시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근로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 형태나 근무 시간은 상당히 비정기적이고 단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월급으로 표기할 때 자칫 그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게 과연 내가 정확하게 일한 근무 타임 시간에 맞춰서 준 것인지 아니면 월급인지 또 내지는 또 월급으로 해서 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부터도 다시 다 정해야 하기 때문에 대단한 사회 혼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16시간 이상의 근로했을 때 주휴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도 시급과 병기는 아니지만 혼용해서 월급여를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도 얘기를 해서 만근시 이 주휴수당 포함해서 얼마가 된다라고 충분히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월급은 개인이 혼란을 가중시킬 게 목적이 아니라면 지금 상황도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제가 한 가지 좀 노동계에 좀 건의를 하고 싶다면 지금 아까 주휴수당 같은 경우를 얘기하잖아요. 사실 근로자들이 모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휴수당을 지금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제도거든요. 이거를 5일 근무에 나눠서 평균 나눠서 시급으로 얹자는 거죠. 그래서 주휴수당을 없애자는 거예요.
주휴수당을 없애고 그 주휴수당만큼을 일한 근무 시급에 올려서 계산을 하면 훨씬 더 급여체가 심플해지고 주휴수당을 못 받는 부분이 없어질 텐데 왜 노동계에서는 그런 부분에 간단한 것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좀 다른 논의 사안 같죠? 네, 충분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네. 그, 얘기를 조금 더 진전시켜보죠.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계속 매년마다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최저임금인상위원회가 올바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하고 있다 보세요? 아니면은 항노총과 경총이 들어가고, 그죠? 네. 예. 지금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실상 그 능력을 상실한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동계와 사측이 아주 격렬하게 대립하다가 결국은 그 공익위원이라고 하는 분들 9분이 최저임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분들은 경우가 정부에서 많은데요. 추천한 분들이죠? 그렇죠. 정부가 추천하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사실상 청와대의 의향을 반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작년에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뭐 이런 네. 내용이 있었거든요. 사실상 네. 6월 30일 최저임금 결정하기 전에 최저임금의 수치를 미리 메모에 써놓은 거죠. 근데 그대로 이제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이 된 겁니다. 이런 걸 봐서도 사실 공익위원이 정부의 의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또 공익위원 구성도 지나치게 편파적이에요. 지금 경영대 교수가 4분이 계시고 그리고 4분은 또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이시고 네. 또 한 분은 관료 이런 구성으로는 이게 공정하게 노동계와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 정부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예. 양측이 노사 간에 양측의 갈등과 분열이 있다 보면은 결국 공익위원이다. 예. 공익위원. 예. 저희들은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의향이 좀 더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그 당사자의 입장이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네. 하지만 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이 거의 뭐 식물인간 상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10년간의 통계 자료를 보면요. 그 노사 합의로 이루어진 게 2009년하고 10년이 합의로 해서 이루어졌고요. 네. 또 공익위원 안으로 뭐 아까 마치 지적해 주신 대로 제일 많지만 한 7개년 정도가 공익위원회 안으로 됐고요. 또 사용자 안이 반영된 건 한 차례가 있었습니다. 무리는 서로 간에 합의를 하는데 무리는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의 기능을 잘 수행해 와서 네. 어떤 가파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인상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된 부분은 뭐냐면 2014년 이후에 그 노동계에서 1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새로운 걸 하면서 그 저희가 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처음에 1차 제시안을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을 하기 위해서 1차로 이제 제시안을 나누는데 이 괴리율이 점점점 커집니다. 전에는 보통 협의가 그래도 이루어질 때에는 노동계의 제시안이 한 18%에서 20% 괴리 정도 있었는데 2013년도 이후에는 심지어 15년도에는 64%까지 1만 원을 제시했던 때죠. 그러니까 그렇게 높게 정하고 그거를 고수를 계속 하니까 막상 이 사용자하고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이 단순히 뭐 진짜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공익이 정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래서 거예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네. 이 최저임금위원회를 일자리위원회로 그 역할을 가져오겠다 그랬어요. 네, 네. 그거는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에서 상당히 환영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임금 수준하고 산업별 분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보통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사실 그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관된 정책이 같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별도로 돼 있다 보니까 최저임금만 정했을 뿐이지 후 대책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대통령께서 위원장이 되시는 일자리위원회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단순히 어떤 임금을 정하는 것뿐만이 아닌 주변 정책을 같이 아우를 수 있기 예를 때문에 들면 뭐 최저임금이 오른다 그러면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이 같이 마련된다든가 그렇죠. 뭐 그런 걸 기대하시는 거네요. 당연하죠. 예. 어떻게 노조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 일자리위원회로 예를 들면 그 역할을 대신한다는 거죠. 일자리위원회라고 하는 정부 주도의 결정에 대해서는 좀 저어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좀 네. 노동계와 직접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일자리위원회 내에서 예를 예, 들면 예.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예, 뭐 그런 건가요? 그 이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다양한 제반 문제들
함께 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문제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대책을 사회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기구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네. 간단하게 두 분, 이사님부터 뭐 해결책이라든가 해결책을 좀 얘기하시죠. 현실적인 해결책. 예, 합의될 수 있는. 해결책보다는 이제 저는 이제 이번 정부에 좀 바라볼 말씀드리고 싶은데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그 지금 10초 정도만, 19대에서 대선에서 이게 지역 감정이 없어졌더라고요. 네. 근데 새로이 발생한 게 계층 간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건 일자리 위원회도 좋고 방향성에 대해서 개선책을 네. 찾는 건 좋은데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네, 부분을 오늘 최기원 말씀드립니다. 대변인님. 예, 주 5일제 처음 시행했을 때 사람들이 이거 다 경제 망한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 5일 일하지 않는 세상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처럼 최저임금 1만 원이 알겠습니다. 아닌 세상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겁니다.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예. 뭐 생산적인 토론이 된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져서 이 최저임금제 부분에 대한 좀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이사 그리고 알바노조 최기원 대변인이었습니다.